네, 앞서서 우리가 등록의 법적 성격 또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교재 순서대로 보시면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등록의 효력과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중 등록 금지라고 하는 부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중개사무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에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2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페이지 넘어가서 34페이지죠. 네, 결격사유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편에서 등록 위반의 개념은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2절 단원의 제목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죠. 단원의 대목은 이제 기초서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실제 공인중개사법 10조가 근거법이고요. 공인중개사법 10조 조문의 제목은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조문 제목만 놓고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결하게 되는 사유 그 뜻이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결격 사유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분석해서 펼쳐보기 전에 결격 사유가 공인중개사법상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느냐부터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36페이지에 결격 사유의 법적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결하는 사유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등록의 결격 사유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록 신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결격 사유는 등록 통지 여부를 결정받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서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등록의 기준을 갖추어서 등록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통지해 주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공부할 적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 공부했었죠.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였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적어도 그자는 등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저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였었음을 알 수 있죠. 그게 확인이 되었으니까 등록관청이 등록을 통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에 후발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등록할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던 중에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즉 적발한 등록관청은 무조건 등록을 취소해 버려야 되는 사유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하여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고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었어도 나중에라도 해당이 되면 반드시 잘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10조 조문의 제목은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지만 결격사유의 효과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10조 1항 2호에 가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공부할 적에 공인중개사법이 2조에서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았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칭하여 이 법이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나요? 고용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결격에 해당하는 자라면 고용인조차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격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1호부터 12호까지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2호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그 법인이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원이나 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자가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용인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무한책임 사원에게 있어서 이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근무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적어도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만 고용인을 하거나 법인의 임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고,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등록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인마저도 법인의 임사원조차도 될 수 없는 것이라면 결론은 뭐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분해 두어야 할 개념은, 그렇다고 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도 못 본다? 이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공인중개사 제도 공부하면서 응시 자격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본 적이 있죠.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나서 5년, 거기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국적, 성별, 연령, 경력 제한 없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열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받고 나서 5년, 거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는 가능합니다. 합격하면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에 해당하는 자라면 그 결격을 벗어나지 않는 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고 고용인도 될 수 없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구체적인 결격 사유의 내용이 35페이지에 펼쳐져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각호 조문 순서대로 그 내용을 나열해 보면 먼저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1호가 미성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2호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라고 지금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3년 민법 7월 개정을 통해서요, 저들은 이제 지금 현행 민법에서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민법은 호칭하는 자들이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아직도 그냥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민법이 말하는 제한 능력자들 말하는 것이죠.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행하는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 그런 뜻에서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들이라고 하는데, 민법이 말하는 제한 능력자들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첫 번째 결격 사유를 장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민법과 구분해 두셔야 될 것은요, 미성년자, 성년이 아닌 자, 그런 뜻이죠. 우리 민법이 성년기에 관해서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19살 안 됐으면 미성년자입니다. 민법상 제한 능력자로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행하는 능력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민법은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면, 즉 장가가거나 시집가면 행위 능력 인정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는 행위에서 행위 능력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의 주체 등이 될 때, 이런 경우 등에서도 예외가 인정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적에는 그런 민법이 인정하는 예외들은 하나도 인정이 없다. 19살 안 됐으면 무조건 결격사유,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받은 자라면 취소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일률적으로 결격사유에 속한다. 그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을 보니까요. 1번에 괄호 3번을 보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뭐가 안 된 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일컬어서 파산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법에서 말하는 이 파산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이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 결정 내려지기 전까지 그 자를 일컬어 파산자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파산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에 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도 고용인도 중개법인의 임사원도 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자라고 되어 있죠. 이어지는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의 4호와 5호에 있는 규정인데요.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의 4호와 5호는 똑같은 표현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둘 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면 이 법상의 결격에 속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 처분을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에 속하는 자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조문을 펼쳐서 보시면 형사법상의 절차 속에서 공인중개사법이 결격의 개념 두 가지를 끌어왔음을 알 수 있죠. 두 결격 사유의 공통된 조건은 둘 다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의 형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형이라는 것은 형법상의 형벌 말하는 것입니다. 형법상의 형벌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일단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결격 사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중하고 무거운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있을 수가 없겠죠. 죽여버리는 거니까.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징역이라고요. 그리고 징역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바로 이 금고라고 하는 형입니다. 그러므로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말하면 구체적으로 나열할 때는 사형, 징역, 금고형을 말하는 겁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에는 사형, 징역, 금고 외에도 그 밑으로 자격 정지, 자격 상실, 과료, 구류, 벌금, 몰수 이런 형벌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들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결격과는 관계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공인중개사법상의 결격과 관계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호는 그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 종료된 날,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추가 경과해야만 결격 사유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행이 종료되고 또 어떻게 하면 집행이 면제가 되느냐, 기초과정이지만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장 일반적인 집행 종료 이유는요, 형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집행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자가 구속 수감되어 365일 꼬박 콩밥 먹었으면 이제 1년이 찼으니 풀어주겠죠?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분을 만기 출감한다라고 하잖아요. 만기 출감은 형기가 만료되어서 집행 종료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 출감하는 분은 만기 출감한 그날로부터 다시 3년이 추가 경과하면 이제 결격 사유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형기가 만료되면 그것으로 집행이 종료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도중에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석방의 경우에는 어떤 시점을 집행 종료 시점으로 잡느냐? 이거는 그자가 무슨 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시 양분되는데요. 무기형을 선고받았었다면 무기징역 이렇게 무기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무기형도 가석방은 가능합니다.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이 되면 가석방일로부터 일률적으로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것으로 집행은 종료시켜줍니다. 그렇다면 무기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이 된 분은 가석방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집행이 종료되고 집행 종료일로부터 다시 추가 3년이 경과해야 하니까 가석방일로부터 계산한다면 13년이 지나야 결격 사유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한편 일정한 형기를 확정해서 선고받은 유기형의 경우에 있어서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자녀 형기가 경과하게 됨으로써 집행은 종료됩니다. 자녀 형기라고 하는 것은 선고받은 형에서 이미 기복역한 형기를 빼면 잔형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자인데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이 되었다. 그럼 잔형기 얼마 남았죠? 2년 남았죠? 잔여형기 2년이 지나면 집행이 종료가 되고 집행 종료일로부터 다시 또 3년이 추가 경과해야 되니까 방금 전 사례라면 가석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집행은 결격 사유는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호는 집행이 종료가 되어도 종료될 날로부터 3년간 결격 사유지만 집행이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은 결격 사유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집행이 면제되느냐? 기초과정이니까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리면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집행이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됨으로 인해서 신법이 적용되어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의 실효에 의해서 형의 효력이 소멸함으로 인해서 집행이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통령의 사면 중에서 집행을 면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면이 있는데요. 특별사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사면. 사면 중에서는 특별사면도 있고 일반사면도 있거든요.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이 있는데 그중 특별사면은 집행 면제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해주는 잔형 면제 처분이에요. 그러므로 특별사면으로 집행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일반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정도의 수준의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처분입니다. 무죄였던 상태로 돌려준다. 그냥 백지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사면은요.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부정이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사면을 받게 된다면 그 즉시 결격을 벗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특별사면은 집행 면제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사면 받고 나서도 3년은 추가 경과해야 결격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5호인데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그때는 그 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에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집행유예라고 하는 처분은 단기 3년 이하의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가 초범이었고 개전 애정이 뚜렷할 때 법원은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을 적에는 그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하면 쉽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결격 사유 기간은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면 결격 사유 기간은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결격 사유 기간은 5년,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4호와 비교해서 유의해야 될 것은 금고 이상형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요,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되면 종료된 날,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이 더 있어야 결격을 벗어나지만 집행이 유예가 되었다면 플러스 3년은 없고 그냥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에 속한다. 이거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요. 5호 자체 내에서 이제 또 유의하셔야 될 것은 유예가 그나마 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이 되는 것은 금고 이상형의 무슨 유예요? 집행유예가 그렇다는 거예요. 집행유예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판사의 선고유예 처분 따위는 아예 애초부터 결격 사유에 해당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 그런 건 아예 결격 사유가 되지도 않고 집행유예만,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만 유예 기간 동안만큼은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나열되는 결격 사유들은요, 이법 시리즈입니다. 이법 시리즈.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6호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결격 사유에 속한다고 규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7호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자격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에 속한다고 규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8호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9호는 이 법에 의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한다면 폐업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녀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그자가 결격 사유 기간으로 적용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이고요. 이어지는 10호는 만약에 이러한 업무 정지 처분을 법인이 받았을 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그런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사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중개법인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원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거나 무한책임 사원이었었던 자는 법인이 받은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 이 임사원이 결격에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1호에 가면요. 11호에 가면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죠. 이 법에 위반을 하여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이 또한 3년간은 결격에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이라고요. 자, 다 이 법 시리즈입니다. 6호부터는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결격의 문제인데 먼저 6호,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결격 사유에 속한답니다. 그런데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 앞서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오늘도 제가 결격 사유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비교했었던 테마에 있었는데요.
응시 자격의 문제죠.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둘 중에 하나였죠.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은 자,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그리고 자격이 취소된 자 3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을 재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은요,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결격사유에도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재취득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3년은 결격사유에도 해당되는 세월이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에는 중개보조원도 못하는 겁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고용인 못한다고 했으니까 법인의 임사원도 적법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사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사유에 속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제 뒤에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이라는 단원에 가서 우리가 다시 공부할 것입니다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정지 처분은요,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자체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만 전담마크 하려고 만든 행정처분이거든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곧 자격정지 받은 기간 동안에는 결격에 속한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도 3년간 결격입니다. 자격 취소도 3년이지만 등록 취소도 3년간 결격사유에 속합니다. 물론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 후에 2, 3년의 결격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 예외 경우가 3가지가 또 있는데,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엽적인 부분이라 일단 빼고 큰 틀로서는 자격 취소도 3년, 등록 취소도 3년간은 결격에 속한다 하는 정도까지만 펼쳐 정리해 두시죠. 그 다음 9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은 내가 그만두겠다는 거니까 언제든 누구도 말릴 수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면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의 잔여 기간은 계속 진행되어 그자의 결격사유 기간으로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자, 이 말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5월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업무정지 5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2달 만에 폐업을 하였다. 그러면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3달 남았죠. 이 3달은 그자에게 결격사유 해당 기간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5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달 만에 폐업할 수는 있으나 폐업을 하여도 결격이 진행되는 이 3달 동안은 등록 못하는 거죠. 결국 그 3달 지나야만 재등록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게 되었다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죠. 만약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 그 효과가 피상적으로 법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라면 A 중개법인 업무정지 6월 행정처분 내리면 A 중개법인 소속 대표이사, 이사, 감사 다 그냥 빠져나와서 비법인을 설립해 비법인 명의로 버젓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10호는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할 그 당시 그 법인의 임원이었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임사원은 결격에 속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1호는
이 법에 위반을 하여,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 벌금형도 3년간 결격에 속한답니다. 앞서서 우리가 4호와 5호를 볼 때요,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출발했었죠. 벌금도 형법상의 형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는 원칙적으로는 결격 사유와 무관해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고 선고받은 가액이 300만 원 이상이었다면 벌금형도 3년간은 결격 사유에 속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을 500만 원 선고받았어도 이 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0을 선고받았다. 500만 원 내면 되지. 중개업하는 거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면 300만 원 이상이 아니니까 200만 원 내면 되지 중개업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금형 선고 사례가 나왔다면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건지 그리고 얼마를 선고받았다는 건지를 파악해 보셔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았다면 무슨 법 위반했는지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법이든 저 법이든 그 법이든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벌금형 선고만큼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어야 하고 선고받은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었어야 비로소 결격 사유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10조가 1항 1호부터 이렇게 쭉 결격 사유를 나열하면서 마지막 12호에 가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요. 법인의 임사원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법인이 결격에 속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법인이 아직 등록 안 한 법인이라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고 공인중개사법 14조 업무만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고 이런 등록의 기준을 다 갖추었어도 그 법인의 임원 또는 무한책임사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반대 해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중개법인이다. 그럼 우리가 그 사실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적어도 그 법인이 등록을 할 당시에는 결격에 해당하는 임사원이 없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확인되었으니까 그 법인이 등록이 되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임원 중에 무한책임사원 중에 결격사유자가 발생하면 그 임원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출발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라면 결격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이 적용에 문제가 없지만 법인의 경우에 임원 또는 사원이 수십 명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임원 하나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고 임원이 소속된 법인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본법은 임원 또는 사원 중에 결격 사유자가 있으면 그 법인이 결격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중개법인일 경우에 2월 이내, 2달입니다. 2월 이내에 법인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면 개임 조치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소한다면 그때는 법인은 결격을 벗어나고 등록 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기초이론을 정리해 보셨는데
이 등록의 결격 사유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는 주로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난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단원이 이 결격 사유라고 하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격 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기초과정을 통해서 윤곽을 잡아 보았는데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하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냐 아니냐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구체적인 결격 사유자가 얼마나 결격에 해당하는지의 기간 적용까지도 사례 속에서 하실 수 있어야만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되는 문제에서도 넉넉하게 정답을 잡으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록의 결격 사유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챕터 4번, 네 번째 장, 부동산 중개 업무라고 하는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